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군입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시나요? 오늘 저희는 작전면 발키리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44년 7월 20일 히틀러가 한창 장군들과 작전 회의를 하던 바로 그 순간 회의실에서 폭탄이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히틀러의 나치 정권을 전복시키는 쿠데타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인데요. 오늘 정군과 함께 굉장히 자세하게 그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때는 1944년 7월 20일 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 단계입니다. 당시 독일 제국 동쪽의 동프로이센 숲속에는 독일군의 아지트가 있었습니다. 이 아지트의 이름이 볼프샨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늑대굴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늑대굴 아지트가 히틀러가 이용하던 독일군 지휘본부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시작하고 소련군이 동프로이센에 들이닥쳐서 이곳을 버려야 할 때까지 히틀러는 이곳에 머물면서 동부전선을 지휘를 했습니다. 그때 이곳에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작전 회의와 브리핑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독일군에게 매우 불리했거든요. 일단 서부전선에는 서방연합군이 막 노르망디에 상륙을 해서 교두보를 확장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늑대굴에 있던 히틀러와 독일군 장성들의 주된 관심은 서부전선이 아니라 동부전선이었거든요. 그래서 회의 내용은 주로 코앞에 들이닥친 소련군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7월 20일이면은 소련군이 독일 중부집단군에게 바그라티온 작전을 개시한 지 한 달이 되던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중부집단군은 이미 35만 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었단 말이죠. 독일군은 자신들이 소련을 공격하고 3년간 얻었던 모든 영토를 잃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944년 하반기에 들어서 단 한 달 만에 스탈린그라드 전투 이상의 피해를 독일군이 입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늑대굴에서 진행되는 작전회의의 분위기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이 사태를 도대체 어떡할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작은 회의룸에 모인 20명 남짓한 사람의 이 말 한마디에 지금 수십만 장병들의 목숨이 좌지우지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7월 20일 이날이 히틀러한테도 굉장히 바쁜 날입니다. 이 급박한 전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듣고 작전회의를 해야 됐고요. 그날 오후에는 이탈리아의 전 독재자였던 무솔리니까지 만날 예정이었단 말이죠. 그날 정오가 지난 무렵 히틀러는 나치 정치 장교들과 또 국방군 장관들과 작전회의를 가지기로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1시에 시작할 회의를 히틀러가 바쁜 스케줄 때문에 30분 앞당겨서 12시 반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작전회의를 시작한 지 한 15분쯤 지났을까, 회의를 하던 참나무 탁자 밑에서 갑자기 폭탄이 터집니다. 이로 인해서 히틀러를 포함해서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뒤로 날아가고 아수라장이 되고 맙니다. 자, 그러면은 갑자기 왜 히틀러가 폭탄 테러를 당한 것일까? 그리고 그 배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오늘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영향을 줬던 이날 있었던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 이 이야기를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서 그 폭탄이 설치되는 데까지 갔는지, 그리고 7월 20일에 폭탄이 터진 이후 그날 있었던 사건들의 급박한 전개를 오늘 저희가 한번 쭉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이야기보다는 뭔가 참사, 자연재해나 대참사 재구성하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 같은 방식으로 오늘 팟캐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1944년 그때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1944년 7월 20일에 일어난 히틀러 암살 시도는 그 배경사가 상당히 깁니다. 우선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시도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저희가 다 여기서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저희들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이들이 주도했던 암살들과 상당히 역사적으로 중요했던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들 몇 개만 저희들이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1944년에 동부전선에서 전황이 압도적으로 불리해지니까 암살 시도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히틀러 정권 초기부터 얘를 제거하려는 모의가 계속 있었다는 것이죠. 우선 1938년 들어서 히틀러가 1년의 군사적 활동을 하면서 비무장지대 군대도 진군시키고 체코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도 합병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서방연합국과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 때문에 또 한 번의 세계전쟁이 일어날 것이 사실 뻔했어요. 독일에 있는 정치인, 장교들은 대부분 자기가 20대, 30대 때 1차 세계대전을 몸소 겪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갑자기 독일에 미친 독재자가 나타나서 다시 한번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독일을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하려 하니까 당연히 뜻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비판한 사람들도 있었고 시위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려 한 사람들도 있었죠. 이런 사람들의 경우 나치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탄압당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음지에서 암살을 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번번이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시도가 수포로 돌아갑니다. 일단 모의를 하던 무리들이 히틀러 세력보다 너무 약했습니다. 굉장한 공포를 이용한 통치를 하던 경찰 국가 아닙니까? 나치 정권의 제3제국은 이런 곳에서 언제나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란을 꾀하는 자들이나 또는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자들의 세력이 너무 약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히틀러가 폭정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국민들의 지지를 힘입고 폭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1938년에 2차 세계대전 터지기 직전만 하더라도 국민들의 히틀러에 대한 지지가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를 암살했다가는 독일 국민을 탄압하던 독재자를 죽인 영웅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암살자들이 역적으로 몰리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독일 국방군이 히틀러 편이었고요. 이렇다 보니까 암살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9년 11월 8일에 히틀러를 겨냥한 상당히 유명한 폭탄 테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36살의 게오르크 엘저라는 가구공이 혼자서 만든 싸제 폭탄으로 히틀러를 저세상으로 보내버리려고 한 겁니다. 그 과정을 간단히 보자면은 엘저는 일단 노동자 계급 출신이었고요. 1933년까지는 독일 공산당을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나치 정권이 집권한 뒤로 일단 독일에서 노조가 금지가 되고요. 일단 좌파 세력을 거의 척살하다시피 박살을 냅니다. 히틀러가.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도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1939년에 전쟁까지 터지니까 엘저가 내가 스스로 나서서라도 히틀러를 제거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밝혀진 바로는 그 어떤 조력자도 없이 얘 혼자서 이런 결심을 하고요. 자기가 직접 사제폭탄까지 제작을 합니다. 자, 엘저가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신문에서 그해 11월 초에 독일 뮌헨의 뷰르거브로이켈러 맥주홀에서 나치당 지도자들이 모인다는 소식을 접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잡았다 싶어갖고 얘가 직접 뮌헨으로 가서 자기가 만든 폭탄을 주점에 있는 기둥 안에다가 설치를 해둡니다. 그리고 11월 8일 저녁에 히틀러가 이곳에 도착을 해서 연설을 시작을 하는데 열성 당원들 앞에서 막 와와와 하면서 얘가 기분이 좋아서 신나게 1시간 정도 연설을 가져요. 그러다가 히틀러가 9시 7분까지 연설을 하고 급하게 역으로 가서 다음 스케줄을 위해서 베를린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얘가 연설 마치고 맥주홀에서 나온 지 겨우 10분이 지난 시점에 엘저가 설치한 시한폭탄이 터진 것이죠. 이때 8명이 죽고 63명이 다쳤지만 간발의 차이로 히틀러는 살아남았습니다. 히틀러 본인은 자기가 살아남은 것이 하늘의 섭리라면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11월 11일 신문에는 기적이 살린 지도자라는 기사가 실리고요. 사실 히틀러가 살아남은 것은 순전한 행운이었죠. 만약 얘가 10분만 늦게 떠났더라도 저희가 알고 있는 역사가 많이 바뀔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아쉬운 일이죠. 폭탄을 설치했던 엘저의 경우 얘가 스위스 국경을 몰래 넘어서 달아나려고 하다가 붙잡히고 맙니다. 그래서 수용소로 보내지고요. 전쟁 막바지에는 결국 수용소에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일단 대표적인 암살 이야기 하나만 암살 시도 하나만 저희가 지금 보았지만 히틀러가 상당히
행운이 따라줬습니다. 그 정치인으로서 행운도 많이 따라줬지만 그 개인한테 이렇게 뭔가 계속해서 운이 따라서 간발의 차이로 목숨을 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행운뿐만 아니라 개인의 목숨도 상당히 즐겼다, 그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자살할 때까지 수십 번의 암살 시도를 다 넘기면서 살아남았으니까 말이죠. 이때 이후로 나치 당국은 적대 세력에 대한 감시를 몇 배나 강화합니다. 그래서 비밀 경찰인 악명 높은 게슈타포나 또는 나치 친위대 모두 정권에 반하는 세력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됩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수용소로 보내지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니까요. 무엇보다 좌익 세력에 대한 탄압은 상상을 초월해서 이들이 조직적으로 모의를 해서 나치 정권을 해한다, 붕괴한다, 이것은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독일 내에서 히틀러와 나치 정권을 견제할 세력이 아직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바로 군부겠죠. 그런데 이제 독일 국방군 이 군부한테 딜레마가 있습니다. 일단 모든 장군들은 히틀러에게 충성서약을 했단 말이죠. 이 충성서약을 어기는 것은 이 보수적인 프로이센 군인들의 가치관에는 크게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귀족 출신이란 말이죠. 그 귀족들의 기사도 정신, 귀족 정신 이런 거에 상당히 위배되는 것이었단 말이죠. 그래도 절대악인 히틀러를 제거하려는 뜻있는 군인들은 어딘가 있기 마련인데, 얘네들한테도 걱정은 무엇이냐? 자, 히틀러를 제거하려 했던 군인들이 실제로 있었는데 얘네들의 걱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잖아요. 특히 소련과 전쟁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소련과의 전쟁에서 패한다는 것은 독일이라는 나라의 존재 자체가 위태로워진다는 겁니다. 이런 적국과의 전쟁이 벌어지는 중요한 시국에 국가 수반을 암살하는 행위가 과연 정당한가? 그것도 군인으로서 이런 도덕적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한 반역죄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이 역시 군인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 확실해진 1944년 말이 들어서도 히틀러의 권력은 막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를 아직도 지지하고 있었고요. 따라서 반역을 꾀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소수였습니다. 공포를 앞세우는 이런 철저한 경찰 국가에서 만약에 반역에 실패한다 또는 암살에 실패했는데 적발됐다,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겠죠. 문제는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아내, 자식, 어머니, 아버지를 포함해서 일가족 전체가 죽음을 맞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을 과연 다 감수를 하고서도 히틀러를 제거할 수 있느냐, 그것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군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로는 양심적인 군인들이겠죠. 그래서 저희 이야기에 등장한 핵심 인물들 몇 명을 여기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중 한 명인 헤닝 폰 트레스코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41년 당시에 대령이었고 나중에 저희 이야기에 등장할 때는 이제 소장까지 진급을 하는데, 소련에서 전쟁을 벌이던 중부집단군 소속의 장군이었습니다. 그 중부집단군 이야기는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제 팟캐스트에서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소련에 제일 처음 이제 가운데로 침공을 해 들어가서 가장 못된 짓을 많이 했던 부대이기도 하죠. 얘가 그러다가 소련군 포로들 중에서 이제 정치위원들을 처단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엄연히 전쟁에서 항복한 포로들인데 이들을 학대하고 처형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니까 트레스코프가 여기에 반발합니다. 또한 그 자신들 소련 점령지 내에서 나치 친위대와 그 나치 정권이 벌이는 유대인 학살이라든지 슬라브계 주민들에게 가해지는 학대 등등을 트레스코프가 모두 목격을 한 것이죠. 이러면서 1942년쯤에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잘못됐다 이거죠. 사실 독일군이 너무나 성공적이었던 1939년부터 1941년 사이에는 누구도, 특히나 군부 내에서는 누구도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생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1942년 들어서 점점 반기를 드는 세력들이 규합하기 시작해요. 전쟁 전부터 히틀러를 암살하려던 사람들이 수도 베를린에 모여들기 시작을 한 것이죠. 이때 보충군 부사령관이고 일반 육군국 국장으로 있던 올브레이트 장군도 여기에 가담합니다. 올브레이트는 베를린 주변의 군사들을 움직일 권한이 있었어요. 따라서 저의 이야기에서 올브레이트의 역할은 무엇이냐, 만약에
폭탄이 성공적으로 터져서 히틀러 암살에 성공한다면은 이제 올브레이트가 자기 권한으로서 수도 베를린에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 두 사람을 저희가 보았죠. 그럼 트레스코프에 대해서 보자면은 최전선에서 얘는 군인들을 설득하고 다니면서 암살을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올브레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베를린에서도 조금씩 히틀러를 없애려는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던 것이었죠. 그러나 비밀경찰 게슈타포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1942년 말이 되면은 트레스코프는 이미 반란 조직의 수괴이자 주동자 가운데 하나로 찍혔단 말이죠. 그래서 얘는 의심을 살까봐 함부로 움직일 수도 없는 거예요. 게슈타포가 얘를 집중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트레스코프는 자기가 히틀러를 암살할 테니까 베를린에서 너희가 쿠데타를 일으키라고 합니다. 그리고선 히틀러를 죽이기 위해서 효과적인 폭탄을 물색하기 시작해요. 여러 종류의 폭탄을 구해서 직접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가 이것저것 다 실험을 해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선택한 폭탄이 일명 대합조개라고 불리는 영국산 소형 폭발 장치였습니다. 접착형 폭탄이고 크기도 책 한 권만 해서 적격이었다고 해요. 그동안 베를린에 있는 올브레이트 장군은 음모자들과 연락을 하면서 히틀러가 죽고 난 뒤 즉각 쿠데타를 일으킬 준비에 몰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할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 또 뭐 발키리 작전의 배경 베이스가 이런 포맷입니다. 그러니까 히틀러를 누군가 암살하면은 베를린에서 보충군을 동원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킨다. 이런 포맷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히틀러를 죽일 폭탄도 있고 히틀러가 죽고 나면은 어떻게 쿠데타를 일으킬지도 어느 정도 작전을 세워뒀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어요. 무엇이냐? 히틀러에게 어떻게 접근해서 폭탄을 터뜨릴까입니다. 일단 히틀러는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움직임이 예측 불허였습니다. 얘가 자기 일정을 막판에 자주 바꿀 때가 많았단 말이죠. 그만큼이나 정보력도 있었고 본인이 조심조심 했었단 말이죠. 몇 번이나 벌써 죽을 위기를 넘겼기 때문에 히틀러의 개인 경호도 상당히 강력했고요. 히틀러가 가는 곳마다 권총을 쥔 친위대 경호원들이 늘 에워싸고 다녔습니다. 전용차 역시 한 명의 개인 기사가 몰았고요. 트레스코프는 히틀러를 그냥 총으로 쏴버릴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히틀러가 방탄조끼와 방탄모자를 쓴다는 소문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가까이서 히틀러를 저격하기도 어렵다는 결론이 납니다. 그러던 중 1942년 3월 13일에 스몰렌스크의 중부집단군 사령부를 히틀러가 방문하는 일이 생깁니다. 트레스코프와 중부집단군 정보부서에 있던 게르스도르프 장군은 이날이 히틀러의 제삿날이라고 정합니다. 이 게르스도르프 장군 역시 동부전선에서 활동하던 독일 장군인데요. 이 사람의 경우 나치 친위대가 유대인들을 우크라이나에서 학살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그 소문도 계속해서 접하면서 나치 정권에 반하기로 결정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날 히틀러를 죽이기 위해서 명사수라고 불리던 베제라거 중령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얘가 히틀러가 방탄조끼를 입고 있든 뭐 헬멧을 쓰고 있든 뭐든 근거리에서 맞춰서 죽일 수 있다고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히틀러 암살을 다루는 유명한 영화가 있죠. 그래서 톰 크루즈가 주연을 하는 작전명 발키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초반부에 등장을 하는 이 스몰렌스크에서 벌어지는 히틀러와의 회의 장면이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날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 트레스코프는 폭탄을 준비했고요. 뭐 여차하면 베제라거 중령이 저격하기로 해요. 그런데 히틀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중부집단군 사령관인 클루게 장군을 비롯한 고위 장성들이랑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 있던 뛰어난 독일 장군들이 죽게 되면, 그러니까 폭탄 터져서 히틀러만 죽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다 죽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동부전선에서 소련과의 전쟁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회의 자리에서 히틀러를 죽이지는 않기로 합니다. 대신 히틀러가 사령부에서 나와서 전용차로 돌아갈 때까지 잠깐 걸어가는 그 틈을 이용해서 없애버리기로 해요. 그러나 결국 틈만 보다가 암살조는 이날 히틀러를 죽이는데 실패합니다. 도무지 빈틈이 안 보이는 거죠. 이대로 히틀러가 비행기 타고 독일로 돌아가면 어떡해요? 이 절호의 찬스를 놓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트레스코프는 어떡하지 하면서 전전긍긍 하다가 히틀러의 수행원이었던 장교에게 자기가 보낼 소포 좀 베를린에 같이 가져다 달라고 부탁합니다. 트레스코프가 자기가 이제 육군 총사령부에 아는 장군에게 보낼 술이 있는데 그것 좀 대신 전해달라고 부탁한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박스에 이제 소포에 들어있는 것은 술이 아니라 영국제 대합 쪽의 폭탄 두 짝이었습니다. 히틀러의
콘도르 전용기가 이륙하기 직전에 이 소포가 비행기로 전달이 됩니다. 소포 전달할 때 트레스코프를 비롯한 음모자들은 폭탄의 퓨즈 캡슐을 눌러서 30분 뒤로 기폭 장치를 작동시켜 놓고요. 그래서 비행기가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 도착하기 전에 히틀러는 폭탄이 터져서 공중분해될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레스코프와 그 친구들은 히틀러의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을 보고서는 급히 중부집단군 사령부로 돌아와서 베를린에 있던, 그러니까 쿠데타를 준비하던 음모자들에게 히틀러 암살이 진행되었다고 알립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공중폭파로 사망하면 이제 베를린에 있는 친구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면 되겠죠. 그 소식을 전하고선 얘들은 책상에 앉아갖고 줄담배를 태우면서 초조하게 히틀러가 죽었다는 소식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감감무소식인 거예요. 아무 소식도 들리질 않습니다. 지금 좀 죽었다는 소식이 와야 되는데 얘기가 없어요. 아마 얘네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몇 시간 뒤에 전화가 걸려와요. 문제는 히틀러가 죽었다는 소식이 아니라 이놈이 동프로이센의 늑대골 아지트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음모자들은 당황하는 거죠. 아니, 왜 폭탄이 안 터진 거지? 그래서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요. 아마도 날씨가 추워서 폭발 장치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좀 컸습니다. 지금까지도 왜 히틀러가 이날 공중에서 안 죽었는지는 수수께끼 투성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 폭탄이 안 터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육군 총사령부에 자기들이 보낸 소포, 그러니까 폭탄이 도착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 소포 열어봐갖고 폭탄인 거 알아차렸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트레스코프와 얘네들이 다음날 아침 급하게 비행기를 타고 소련 스몰렌스크에서 베를린까지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행히도 아직 아무도 소포를 안 열어본 거예요. 그래서 폭탄은 멀쩡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폭탄을 회수하고 뇌관을 끊습니다. 그래서 아직 얘네들의 음모는 들키지 않았고요. 가슴을 좀 쓸어내리면서 안심을 했겠죠. 그러나 천재일호의 기회를 놓쳤기에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그러다가 1943년 3월 21일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중부집단군 장군이자 암살 음모에 가담해 있던 게르스도르프 장군이 베를린에서 열리는 용사 추모일 기념식에 참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얘가 그날 자기가 자살폭탄 테러로 히틀러를 폭살하겠다고 자진합니다. 그러니까 내 목숨을 바쳐서 히틀러를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날 게르스도르프가 가지고 있던 폭탄은 10분짜리 시한폭탄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타이밍을 봐서 기폭장치를 누르고 히틀러에게 가까이 붙어야만 했어요. 언제 죽일까는 이제 타이밍으로는 그날 행사 일환으로 박물관에서 히틀러가 소련에서 노획한 전리품 전시장을 둘러볼 예정이었는데 그때 작전을 실행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행사가 시작되고 히틀러가 박물관에 나타납니다. 게르스도르프는 오른판을 들어서 하이 히틀러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그러는 동시에 왼손으로는 기폭장치를 누릅니다. 이제 히틀러는 죽은 목숨이었죠. 10분 뒤 폭탄이 터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히틀러가 변덕을 부린 겁니다. 행사 일정대로면은 얘가 전시장에 30분은 있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10분 안에 폭탄이 터지니까 충분한 시간인데 얘가 변덕으로 인해서 갑자기 2분 만에 전시장에서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둘러보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게르스도르프는 그 이상 히틀러 뒤를 따를 수가 없었기에 급하게 화장실로 가서 폭탄을 해제합니다. 그러면서 또 히틀러가 살아남게 되어요. 지금 보셨듯이 히틀러의 억센 운을 저희가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히틀러 본인이 자기가 뭔가 보이지 않는 뭔가 신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뭔가 지독한 운으로 죽을 고비를 하나하나씩 히틀러가 피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었던 것이죠. 제 생각에는 이게 뭔가 본능적인 육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육감으로 위기를 의식했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스케줄이 바뀌었거나 해서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피했던 것이죠. 자세한 건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육감이 있었는지 예지력이 있었는지. 안타까운 거는 만약에 1943년에 히틀러 암살이 성공을 했다면 그리고 쿠데타 세력이 정권을 잡았다면 저희가 아는 역사가 많이 달라졌을 거라는 것이죠. 트레스코프를 비롯한 동부전선 장군들과 베를린의 쿠데타 세력들, 얘네들은 영국, 미국 서방연합군에게 조건부 항복을 하거나 휴전을 맺을 생각이었습니다. 이때는 서방연합군이 아직 유럽에 상륙하기 전이었고 그나마 아프리카에서 이탈리아, 그리고 독일 연합의 이제 추축군과 싸우고 있을 때란 말이죠. 따라서 휴전이 맺어졌을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물론 역사에 가정은 없기에 확실하게 휴전이 맺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1945년에 5월에 이제 히틀러가 자살하고서 조건부 항복을 제의했을 때에 비하면은 독일에게 협상의 여지가 어느 정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만약 이때 휴전이 맺어졌다면은 무익한 살상도 많이 줄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전쟁 막바지에 가서 일어나는 무수한 유대인 학살도 멈출 수 있었을 겁니다. 대부분 학살 수용소, 절멸 수용소에서 진행된 유대인 학살의 경우 1944년 들어서 그 박차를 가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943년 초에 히틀러와 암살이 성공을 하고 휴전이 맺어졌다면은 많은 생명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살짝 아쉽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얘네가 히틀러를 암살하고서 정권을 잡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2차 세계대전을 끝낼 생각이었는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연합군과는 물론 연합군에게 조건 항복한다고는 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제 소련이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적어도 소련이랑은 계속 전쟁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만큼 완전히 끝장을 보려고 했었단 말이죠. 왜 그렇게까지 소련에 집착을 했느냐? 일단 독일 장군들과 우익 세력은 굉장한 반공주의자였다는 사실. 히틀러만 하더라도 좌익 세력 척결에 앞장을 서서 당선이 됐던 사람입니다. 또 이제 지금 얘네들한테는 소련의 볼셰비키 정권과 공산주의 이 체제는 인정할 수도 없는 거고, 존재 그 자체가 상당히 기괴한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할 존재로 봤었어요. 그리고 히틀러 암살을 주도하는 장군들은 동부전선에서 벌써 2년 넘게 소련과 처절한 전투를 해오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적어도 이 사람들에게는 소련과의 전쟁만큼은 독일이 끝나든 소련이 끝나든 자기들이 끝나든 둘 중 하나가 끝장날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을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련 이념과 이제 독일과의 전쟁, 이 얘기는 굉장히 철학적이고 사회적인 부분도 많고요, 역사적인 부분도 많아서 저희가 간단하게 이렇게만 설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저희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 쿠데타 세력들에 국한돼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943년에는) 히틀러에 반하는 반대 세력들이 여기저기서 결집하면서 자기들끼리 활발한 회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회의 대부분이 관료들의 탁상공론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무혈 쿠데타 가능하고 심지어 국민 찬반 투표나 국민 참여를 통해서 히틀러를 몰아낼 수 있다고까지 믿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순진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독일 국방군은 신뢰할 수 없으니까 아예 영국군과 미군을 끌어들이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나눈 이야기들은 또 전후 독일을 어떻게 아름답게 구성할지는 많은 논의가 진행이 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죄다 너무 유토피아적이라는 것이죠. 실제 상황을 전혀 반영을 하지 않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관료들도 있었고 법학 철학을 전공한 이러한 이상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를 얘네들이 망각하고 있었어요. 무엇이냐? 히틀러를 어떻게 죽일지, 이런 얘기를 하질 않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문제는, 히틀러 죽이는 문제는 관료들이 아닌 몇몇 독일 장군들의 손에 달렸었습니다. 트레스코프와 게르스도르프 같은 동부전선 장군들은 이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높은 위치의 장군들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예컨대 마인슈타인 원수나 클루게 원수, 로멜 같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가요. 그러는 동안 비밀경찰 게슈타포의 손길이 점점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항 세력들이 결집하기 시작한 지 1년이 넘어가잖아요. 이미 몇 번이나 히틀러 암살을 시도했다가 실패로 돌아갔고요. 이쯤 되면은 게슈타포도 냄새를 맡은 겁니다. 그래서 저항 조직의 핵심 인물들에 대해서 점점 수사를 좁혀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항 세력의 인사들이 계속해서 체포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트레스코프 소장도 반히틀러 행동계획을 추진하느라 바빴지만 1943년 10월에 중부집단군 사령부에서 최전방으로 가게 됩니다. 때마침 중부집단군 사령관도 히틀러 충성파 장군인 부시 원수로 바뀌면서 중부집단군 내에서 암살을 시도하기가 불가능해지고요. 이로써 전방에 있는 군대를 유사시에 쿠데타에 동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바로 이때 새로 등장한 아이디어가 바로 베를린의 보충군 사령부에서 쿠데타 병력을 동원하자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작전명 발키리입니다.
영화 제목으로도 쓰였죠. 너무 유명한 말입니다. 유사시에 이제 수도를 방위하는 보충군을 자신들이 쿠데타에 동원하자,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히틀러를 어떻게 암살할지가 정해지질 않았어요. 게슈타포의 의심을 사고 있던 장군들은 죄다 동부전선 최전방인 격전지로 가게 되면서 더 이상 계획에 관여하기가 힘들어졌고 히틀러 암살을 주도하기도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의심 가는 장군들을 죄다 제일 격전지로 보내버린 거죠. 너네 싸우다가 죽거나 뭐 거기에만 신경 쓰고 있어라 이러면서요. 자, 그렇다면 누가 히틀러를 죽일 것인가? 여기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슈타우펜베르크라는 사람입니다. 44년 7월에 슈타우펜베르크는 한쪽 눈에 안대를 하고 있었고 오른팔이 없었고 왼쪽 손가락도 두 개밖에 안 남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독일 국방군 대령이었습니다. 얘는 1907년생이고요. 전쟁 초기만 하더라도 나치 신봉자였습니다. 국가사회주의를 찬양했고 히틀러의 열렬한 지지자였다고도 해요. 아무래도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사람입니다. 이 슈타펜베르크 가문이 상당한 명문가였고 심지어 이제 얘는 진짜 성에서 태어났단 말이죠. 슈타펜베르크 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정도로 명문가 출신이고 있는 집안 자식입니다. 그러면서 군인의 길을 밟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정권과 친해질 수밖에 없었고 나치를 신봉하고 있었단 말이죠. 얘가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히틀러에게 돌아서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1942년 늦봄에 나치 정권의 야만성을 접하게 되면서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유대인을 친위대가 무차별 학살한 사건 등 수많은 전쟁 범죄를 얘가 직접 접하게 된 것이죠. 이때부터 슈타펜베르크는 정권을 비판하고 무엇보다 히틀러 암살에 적극 가담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런 끔찍한 정권에 자신이 몸담고 있을 순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얘가 입은 부상은 1943년 4월에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입게 된 겁니다. 이 북아프리카의 마지막 전역 이야기는 저희가 예전에 간단하게 이제 사막의 여우 로멜 이야기를 하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에서 진행되던 무모한 전투 과정에서 중상을 입게 된 것이죠. 이때 부상으로 오른쪽 눈과 오른손을 잃고 왼손의 손가락도 잃게 됩니다. 슈타펜베르크는 이해 8월 병원에서 퇴원을 하는데 베를린의 일반 육군국 비서실장으로 들어가는 문제를 두고 올브레이트 장군에게 설득되어서 저항 조직에 들어갑니다. 1943년에 슈타펜베르크는 트레스코프를 비롯한 저항 조직 핵심 인물들을 만나고 이들과 활발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이들의 작전은 두 가지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단계에서는 슈타펜베르크가 히틀러를 암살합니다. 그 다음에는 베를린으로 가서 베를린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국가를 접수하는 것이죠. 국가를 접수하는 수단으로는 독일 안에 있는 보충군을 동원하기로 합니다. 심각한 내부 소요가 발생할 경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그 발키리 작전이라는 이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히틀러 본인이 발키리 작전을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베를린 내에서 좌파 세력이 들고 일어나거나 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단체 파업을 하거나 등등의 커나큰 사태가 발생할 경우 또는 히틀러 본인인 국가수반이 암살당한다 이런 식의 큰 사건이 터지면은 이제 베를린에 있는 보충군이 움직여서 뭐 치안을 유지를 하고 불순 세력들을 제거를 한다 이런 작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키리 작전을 이용을 해서 자신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래는 나치 정권과 히틀러를 지키기 위한 작전인데 이것을 쿠데타 세력이 자기들이 이용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데 필요한 병력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몇 가지 문제가 남아있어요. 우선은 보충군을 누가 움직이냐는 것이죠. 올브레이트는 보충군 부사령관입니다. 따라서 얘 위에 있는 사령관이 직접 명령을 내려야만 보충군을 움직일 수 있었단 말이죠. 이 보충군이 있어야만 쿠데타가 성공을 할 것 아닙니까? 병력이 있어야 무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보충군 사령관 프롬 장군이 저항 세력 편으로 넘어오질 않는다는 것이죠. 슈타펜베르크와 올브레이트 둘 다 베를린에 있는 자신들의 상관을 설득하려 하지만 프롬은 끝까지 넘어오질 않습니다. 프롬은 노골적인 히틀러 숭배자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히틀러를 배신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프롬은 어느 쪽 편도 안 들고 그냥 관망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기는 게 확실해진 쪽을 밀어주려고 했어요. 이렇다 보니까 프롬을 설득해서 보충군을 발키리 작전에 동원하는 게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히틀러에게 어떻게 접근하냐는 해묵은 문제입니다. 슈타펜베르크는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한 여러 기회를 포착하지만 몇 번이나 히틀러는 행운으로 빠져나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43년 10월에 슈타펜베르크는 우크라이나 유대인 학살을 보고 히틀러 암살을 결심한 부시의 대위를 만납니다. 이 둘은 히틀러가 새 제복 전시회를 둘러보러 왔을 때 수류탄으로 히틀러를 제거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천운이 또 히틀러한테 따라준 거죠. 1943년 12월에 전시회에 나올 옷을 실은 기차가 공습을 당해서 옷이 다 타버린 겁니다. 그래서 전시회가 당연히 취소가 되고요. 히틀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시의 대위는 동부전선에서 중상을 입고 다리 하나를 잃게 되는데 이러면서 히틀러 암살도 물 건너 가고요. 1944년 2월에 전시회가 다시 열릴 계획이었지만 또다시 이게 취소가 되면서 슈타펜베르크는 기회를 잃습니다. 1944년 3월 11일에 슈타펜베르크는 중부집단군 지휘관 부시 원수와 부관인 브라이텐부 대위에게 접촉합니다. 브라이텐부 대위는 작전 회의 시간에 히틀러의 머리를 자기가 총으로 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역시 작전 회의 시간에 부관들의 입장이 허용되질 않는 거죠. 이러면서 이번에도 히틀러는 자기도 모르게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된 실패를 겪으면서 어느새 1944년 6월이 됩니다. 게슈타포도 모방 낌새를 알아차렸단 말이죠. 그래서 쟁쟁한 저항세력 인물들이 계속해서 잡혀 들어갑니다. 잡혀 들어가면 끝장이에요. 고문당하고 두드려 맞고 가족들도 다 잡혀오고 결국에는 처형당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항세력 내에서도 이런 의견이 나와요. 이때쯤 되면은 1944년 6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지 않습니까? 또 동부전선에서 소련군이 날마다 독일군을 밀어붙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냅두면은 연합군이 전쟁을 끝낼 것이고 그러면 히틀러도 끝장인데 왜 위험을 무릅쓰면서 굳이 우리가 나서려 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저항 세력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독일 안에서도 저항 운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기라도 해야 한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 소련에 의해서 비록 나치라는 무도한 정권이 무너질지언정 독일 안에도 그에 반하는 저항 세력이 있었다는 그 사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라도 무리하게 쿠데타를 진행하기로 결정이 납니다. 그러던 중 1944년 7월 1일에 슈타펜베르크에게 큰 행운이 따릅니다. 바로 자기가 이제 대령으로 승진하면서 보충군 사령관 프롬 장군의 참모장으로 임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보충군 부사령관이 된 겁니다. 그리고 후방의 병력과 관련된 작전 회의에 들어가서 히틀러에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제 암살자를 뭐 굳이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손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슈타펜베르크는 동프로이센의 늑대굴 아지트에서 히틀러를 죽이는 암살자 역할을 하는 동시에 700km 떨어진 곳에 베를린 보충군 본부에 쿠데타도 조직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1인 2역의 막중한 임무를 얘가 수행을 했어야 했던 거죠. 그래서 트레스코프 같은 이런 장군들은 이미 다 미움을 받아갖고 동부전선 최전방으로 다 쫓겨났고 슈타펜베르크가 모든 것을 다 조직하고 자기가 직접 또 암살까지 해야 했습니다. 7월 6일에 슈타펜베르크는 2시간 동안 작전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날 폭탄을 들고 참석을 해요. 그러나 저항 세력들은 히틀러를 죽이는 동시에 친위대 수장인 히물러 그리고 제국 원수인 뭐 괴링 이런 사람들까지 죽이고 싶어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한 방의 폭탄으로 나치 독일의 수괴들을 한 방에 모조리 제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랬냐? 일단 아무리 자기들이 이제 보충군 병력을 동원을 해서 무력 수단을 확보를 해도 나치의 사병인 친위대를 무력화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히틀러와 히물러, 특히 이제 친위대 수장인 히물러가 동시에 같이 있을 때를 노리려고 한 것이죠. 한 방의 폭탄으로 둘 다 제거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7월 6일에는 히물러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폭탄을 터뜨리지 않고 넘어갑니다. 7월 15일에 또다시 슈타펜베르크는 늑대굴 아지트를 방문합니다. 이번에는 히물러가 있든 없든 기꺼이 터뜨릴 작정이었어요. 그러나 이날도 폭탄을 터뜨리지 못합니다. 왜냐? 일단 3번의 작전 회의가 있었는데 첫 번째 작전 회의 때는 눈치 보느라 얘가 폭탄을 터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전 회의 시간에는 히물러가 없다고 지금 베를린에 전화를 해서 히물러 없는데 터뜨릴까 말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느라 폭탄을 결국 작동시키지 못하고요. 세 번째 작전 회의 시간에는 자기가 브리핑을 직접 하느라 터뜨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베를린에 있던 올브리히트 장군이 슈타펜베르크가 암살에 성공할 줄 알고서
발키리 작전 명령을 하달했단 말이죠. 그래서 보충군이 비상이 걸려서 대기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죽었다, 뭐 폭탄이 터졌다는 소식만 들리면은 곧바로 정권을 이제 정부를 전복시키고 이제 베를린을 접수하려고 다 준비를 해둔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히틀러가 암살을 당하지 않았단 말이죠. 폭탄이 안 터졌습니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키질 못하고 발키리 작전은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올브레이트는 한번 비상을 걸어본 거라고 급하게 둘러대지만 이번 일로 게슈타포의 의심을 크게 사게 된 것이죠. 갑자기 자기 혼자서 병력을 동원하는 명령을 하달했으니까 지금 오늘 내일 당장 잡혀가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이제 다음번에는 히틀러가 죽었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는 병력을 대기시킬 수가 없게 된 것이죠. 한 번만 더 발키리 작전을 실행했다가는 올브레이트 본인이 지금 큰일 나게 된 것이죠. 따라서 다음에는 발키리 작전을 신속하게 하달해서 병력을 이동시키는 시도를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좀 큰 문제가 되어요. 실제로 폭탄이 터졌을 때. 뭐 아무튼 이런 규모의 음모는 오래 끌면은 반드시 새어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암살을 실행하지를 못했으니까 음모에 가담한 사람들은 전전긍긍합니다. 얼마나 불안해요. 지금 막 당장 오늘 밤에라도 게슈타포가 집에 찾아올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모인 7월 16일 밤에 슈타펜베르크는 자신이 반드시 7월 20일 회의에서 폭탄을 터뜨리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렇다면 7월 20일 폭탄이 터진 당일의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1944년 7월 20일 슈타펜베르크와 부관 헤프텐 중위 이 두 명은 베를린에서 2시간을 비행해서 동프로이센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라스텐부르크로 날아가는데 당시는 동프로이센이었는데 전후에 이제 폴란드 땅으로 바뀌면서 오늘날은 폴란드 영토인 곳입니다. 이렇게 오전 10시 15분에 이곳에 도착을 해서 6km쯤 차를 타고서 이제 볼프샨체 늑대굴 아지트로 가게 돼요. 11시 30분에 슈타펜베르크는 카이텔 원수 앞에서 이제 사전 브리핑을 가집니다. 히틀러 앞에서 할 말을 한번 미리 얘기를 해본 것이죠. 그래서 브리핑은 45분 동안 진행이 되어요. 그런데 이날 예상과 달리 변수가 두 가지 생깁니다. 일단 히틀러의 일정이 앞당겨진 거예요. 그날 오후에 무솔리니가 온다고 해서 히틀러 앞에서 하는 브리핑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12시 반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진 거죠. 그래서 폭탄을 여유롭게 설치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장소가 바뀝니다. 원래 회의를 가지려던 콘크리트 벙커 안에서가 아니라 목조로 만든 병사에서 진행하겠다고 한 것이죠. 결국 창문도 없고 밀폐된 콘크리트 벙커 안에서 폭탄이 터질 때보다 그 폭탄의 폭발력이 약화되게 된 겁니다. 한편 카이텔과 회의가 끝나자마자 슈타펜베르크는 답답해서 옷 좀 갈아입겠다고 합니다. 그날은 더운 날이었단 말이죠. 7월이잖아요. 그래서 날씨도 굉장히 찝찝하고 더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옷 갈아입을 수도 있지 이러고선 의심을 하지를 않았어요. 슈타펜베르크와 부관 헤프텐 이 두 명은 급하게 옷을 입으러 들어갑니다. 그리고선 가방에 있는 시한폭탄 2개의 신관을 맞추고 무게가 각각 1kg쯤 나가는 폭탄을 슈타펜베르크의 가방에 넣어요. 슈타펜베르크는 첫 번째 시한폭탄의 단추를 누릅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워서 빠르면 15분, 늦으면 30분 안에 폭탄이 터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밖에서는 회의가 곧 시작하고 지금 앞당겨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오는데 이놈들이 옷을 언제까지 갈아입나 이러면서 재촉하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한편 늑대굴에는 지금 저항 세력의 가담에 있는 펠기벨 장군이 있습니다. 얘의 역할은 암살이 성공하고 나면은 늑대굴과 외부와의 통신 연락을 차단하는 것이었어요. 슈타펜베르크가 한창 폭탄을 세팅하고 있을 때 펠기벨 장군이 전화를 겁니다. 슈타펜베르크의 작전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베르너 포겔 원사가 슈타펜베르크에게 지금 너 전화 왔다는 사실을 알리고 곧 회의가 시작하니까 빨리 나오라는 말을 전화로 갑니다. 얘가 와보니까 슈타펜베르크와 헤프텐 두 명이 뭔가를 만지작거리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마 이 두 명은 폭탄이 들킨 줄 알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포겔 원사가 빨리빨리 하시라고 재촉하니까 더 이상 시간을 지체했다가는 의심을 살까봐 슈타펜베르크는 준비해온 폭탄 2개를 모두 세팅하지 않고 서둘러 가방을 닫습니다.
원래 준비한 시한폭탄은 2개였는데 시간이 없어서 결국 1개밖에 세팅을 못한 것이죠. 부관 헤프텐 중위가 서류 뭉치와 함께 가방에 폭탄을 우겨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일이 틀어집니다. 본래대로면은 폭탄 2개였잖아요. 이게 둘 다 터졌다면은 아마 히틀러를 포함해서 그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 누구도 살아남지를 못했을 텐데 1개밖에 못 터뜨린 거예요. 결국 준비하느라 늦은 슈타펜베르크가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작전 회의가 시작된 때였습니다. 당시 회의 내용은 심각했는데 소련군이 독일군을 쓸어내던 때였으니까 다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슈타펜베르크는 자기가 부상 때문에 귀가 어둡고 준비한 서류가 많다면서 히틀러에게서 가장 가까운 자리를 잡아둡니다. 이한테 주어진 자리는 히틀러의 오른쪽 책상 끄트머리였습니다. 폭탄이 든 가방은 책상 다리 오른편 바깥쪽에 기대어 둔 상태였고요. 슈타펜베르크는 방에 들어온 이후로 계속 식은땀이 납니다. 지금 시한폭탄 설치해두고 속으로는 계속 시간을 확인하고 있을 것 아니겠어요? 잘못하면 잘못 터져갖고 자기도 죽으면 안 되잖아요. 빠르면 이제 15분 안에 폭탄이 터지는데 자기가 그 전에 의심을 사지 않고 회의실을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슈타펜베르크는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합니다. 자주 있는 일이었어요. 담배 피러 가거나 전화 받거나 하면서 장군들이 자주 드나들고는 했다고 합니다. 이따 슈타펜베르크는 다시 돌아올 것처럼 보이려고 모자와 허리띠를 그냥 두고 나갑니다. 밖으로 나와서 슈타펜베르크는 펠기벨 장군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 폭탄이 터질 거니까 늑대 소굴의 모든 통신을 차단하라는 뜻이었겠죠. 그러고선 슈타펜베르크와 헤프텐은 비행장으로 타고 달아날 차편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폭탄이 터진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폭음이 들립니다. 이때가 12시 45분이었어요. 폭탄이 터지는 것을 확인한 슈타펜베르크와 헤프텐은 기사가 모는 차를 타고 서둘러 비행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바깥 울타리를 빠져나갈 때 애를 먹었어요. 비상에 걸려 있어서 병사들이 앞을 막은 겁니다. 다행히 아는 장군에게 전화를 해서 슈타펜베르크는 간신히 차단막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지금 못 터뜨린 두 번째 폭탄 있죠? 이걸 아직까지 갖고 있었는데 헤프텐이 이거를 빠르게 창밖으로 던져버리고요. 그렇게 차는 비행장에 도착하고 슈타펜베르크와 헤프텐은 1시 15분에 베를린으로 가는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얘네는 폭탄으로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고 히틀러도 분명히 죽었을 것이라고 100%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꽝 하고 터졌는데 누가 살아남을 수 있었겠느냐 이랬던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엇이냐? 히틀러는 죽지 않았습니다. 고막을 찢는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고 폭탄이 터진 그 순간 히틀러는 참나무 책상에 팔꿈치를 대고 턱을 개고서 지도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폭발로 인해서 창과 문이 모조리 날아가고 유리 파편, 나무 조각, 종이와 잡동사니가 사방으로 튑니다. 무너진 집체의 일부에도 불이 붙었고요. 당시 폭탄이 터질 때만 해도 회의실에는 24명이 있었습니다. 아비규환의 현장이었죠. 중상을 입은 사람, 몸에 불이 붙은 사람, 앞이 안 보이는 사람 등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폭탄으로 중태에 빠진 11명은 3km 떨어진 야전병원으로 실려갑니다. 그래서 직격탄을 맞은 베르거 박사는 두 다리를 잃고 그날 오후에 사망을 하고요. 브란트 대령도 다리를 잃고 다음날 사망합니다. 공군 참모총장 코르텐 장군도 뾰족한 나무에 찔려 사망하고요. 히틀러의 국방군 부관 슈문트 장군도 중상을 입고 몇 주 뒤에 사망합니다. 건물에 있던 사람 중에서 뇌진탕을 면한 사람은 카이텔 원수, 그리고 무엇보다 히틀러 뿐이었습니다. 히틀러의 지독한 운이 여기에서도 계속됩니다. 사람들이 죽고 다친 그 난장판 속에서 얘는 멀쩡했단 말이죠. 약간의 화상을 입었고 고막이 찢어진 것, 이거 말고는 가벼운 부상만 입었을 뿐 멀쩡했단 말이죠. 당시 히틀러는 제복 상의가 찢겨 나가고 검은 바지와 속옷까지 죄다 너덜너덜해진 상태였지만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었고요. 사고 능력도 온전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 머릿속에 든 생각은 단 한 가지뿐이었죠. 누군가 자기를 죽이려 했다는 것, 그리고 당연히 복수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상을 치료하고 정신을 차린 히틀러는 자기 신복들인 히물러와 괴링을 벙커로 오라고 호출합니다. 그리고 암살을 주도한 자들을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내리죠. 이때쯤이면 회의 중간에 사라진 슈타펜베르크에게 의심의 화살이 꽂힌 때입니다. 곧바로 히틀러의 부하들이 슈타펜베르크 수배 작업에 착수합니다. 그때가 오후 2시였어요. 하지만 수사를 시작한 사령부나 히틀러나 그 누구도 이게 지금 정권에 맞서는 총봉기의 신호탄이라고는 짐작을 못했습니다. 그 시각에 슈타펜베르크는 비행기를 타고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베를린에 있는 주모자들은 슈타펜베르크가 돌아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죠. 얘가 실패했나? 혹은 벌써 잡혀서 자기들에 대해서 다 불었나?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기다리고만 있던 겁니다. 일단 히틀러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발키리 작전을 실행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감감무소식이니 걱정이 되었겠죠. 슈타펜베르크가 늑대굴에서 이륙하기 전에 통신 담당 펠기벨 장군이 육군 총사령부에 전한 메시지가 상당히 알쏭달쏭했습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졌고 지도자는 아직 살아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폭탄이 터졌는지, 슈타펜베르크가 체포됐는지, 아니 히틀러가 뭐 부상을 입고 아직 숨만 유지하고 있는 건지, 죽었는지 멀쩡한 건지 제대로 알 수가 없었단 말이죠. 이들의 작전은 오로지 히틀러가 죽었다는 것을 전제로 세워졌는데 아직 히틀러의 생사 여부를 확실히 알 수가 없었기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히틀러가 죽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안 되면 보충관 사령관 프롬은 발키리 작전을 승인해 줄 리가 없단 말이에요. 올브리히트는 확실한 소식을 듣기 전에 행동에 나서는 것은 관련자 모두를 재앙에 몰아넣는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미 한번 자기 재량으로 발키리 작전 실행했다가 의심만 샀잖아요. 그래서 신중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것 때문에 결정적인 시간을 놓칩니다. 히틀러가 폭탄 맞고 부상 치료하고 사령부가 마비된 이 결정적인 기습의 순간을 노려야 하는데 놓치고 만 것이죠, 이 타이밍을. 그래서 이때 이 시간에 병력 이동시켜야 하고 정권도 잡았어야 하는데 가만히 앉아갖고 슈타펜베르크가 비행기 타고 베를린에 도착할까지 기다리고만 있으면서 시간을 날린 겁니다. 결국 폭탄이 12시 45분에 터지고 4시까지 아무 쿠데타의 조짐도 없었고요. 베를린의 음모자들은 가만히 있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4시에 늑대굴 아지트 통신선이 다시 열리고요. 그러는 동안 오후 3시쯤 슈타펜베르크가 베를린으로 돌아옵니다. 마중 나온 차도 없었어요. 슈타펜베르크는 전화를 걸어서 빨리 차를 가지고 와서 자기와 부관 헤프텐을 실어 나르라고 성화를 냅니다. 이러면서 또 시간이 지연되고 만 것이죠. 운전기사가 다른 비행장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가 슈타펜베르크를 실어서 저항 세력의 아지트인 벤들라 슈트라세, 당시 보충군 사령부가 있던 곳인데요. 이곳으로 간 시각이 오후 4시 30분이었습니다. 얘네는 지금 슈타펜베르크와 헤프텐은 히틀러가 죽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히틀러가 죽었으니까 얼른 발키리 작전을 실행하자 이거죠. 이미 시간을 너무 지체했습니다. 병사 밖에 서 있다가 의무병들이 달려오고 구급차가 오는 것을 두 눈으로 봤다 이겁니다. 그런 폭발 현장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고 얘네는 주장을 하는 거고요. 문제는 발키리 작전을 승인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프롬 장군은 이 이야기를 안 믿습니다. 결정적으로 지금 히틀러의 시체를 보질 못했잖아요. 특히나 프롬 장군은 오후 4시에 늑대굴 아지트에 있는 카이텔 원수와 전화통화를 했단 말이죠. 이 전화통화에서 일단 카이텔은 폭탄 터질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귀가 멍멍하고 아직 정신을 못 차렸겠지만 프롬한테 지도자가 가벼운 부상만 입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선 그건 그렇고 슈타펜베르크 대령 어디 있는지 아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당연히 프롬은 슈타펜베르크가 어디 있는지 알죠. 지금 베를린에 있는 자기 앞에 와 있잖아요. 프롬은 발키리 작전 명령에 서명해달라는 슈타펜베르크와 올브리히트를 비롯한 이 쿠데타 세력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저항 세력을 또 고발을 하지는 또 않아요. 참 우유부단한 사람 아닙니까? 간에 붙을지 실개에 붙을지 결정을 못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나 이미 지금 모의를 하던 음모자들한테는 주사위는 던져진 거 아닙니까? 암살 시도했잖아요. 이대로 보충군을 출동시켜서 베를린에 손에 넣지 못하면 슈타펜베르크를 포함한 모든 저항세력 인사들은 교수형입니다. 프롬의 명령이 있던지 말던지 저항 세력은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 사망으로 시작되는 작전 지시를 각 지역 사령관에게 하달합니다. 물론 작전 명령이 이제 사인은 프롬의 이름으로 했겠죠. 깜짝 놀란 프롬 장군은 이놈들을, 이 반역자들을 체포하라고 하지만 오히려 슈타펜베르크와 저항 세력에 의해서 자기가 방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가 오후 4시 30분인데 이때쯤 되면은 곳곳에서 쿠데타 얘기를 듣고서는 저항 세력들이 결집하던 시점입니다. 경찰 국가에서, 그것도 나치 독일에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건데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이 어려운 일을 하는 것 치고도 문제가 있는 게 저항 세력들이 너무 허술했다는 겁니다. 상황 판단과 내부 조율, 특히 통신 측면에서 문제가 많았어요. 지도자 사령부의 중앙통신실을 폭파하거나 작동을 차단하는 조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언론을 통제하는 노력도 하질 않았습니다. 베를린과 주요 도시의 라디오 방송국을 곧바로 접수하지 않았거든요. 반정부 세력의 방송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았던 반면 히틀러와 나치 정권의 선전 방송은 여전히 라디오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전부 철저하게 해내기에는 반정부 저항 세력의 힘이 너무 약했고 준비도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도 히틀러 정권에 충성하는 무리들이 베를린에서 강력하게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건 또 뭐예요? 히틀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일단 반정부 세력들은 보충군을 동원을 해서 주요 관공서를 통제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나치 친위대를 제압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독일 선전장관 괴벨스는 당시 베를린에 머물고 있던 히틀러의 최측근입니다. 오후에 괴벨스는 히틀러의 목숨을 노린 공격이 있었다는 연락을 전화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폭발이 일어나고 겨우 몇 분 안 돼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그러나 히틀러가 살아있다는 것은 얘가 전화를 통해 확인합니다. 그날 하루 동안 괴벨스는 각종 정보를 수집하면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녁쯤에 쿠데타 세력이 보충군을 동원해서 괴벨스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괴벨스를 비롯해서 나치 친위대만큼은 무조건 제압을 해야만 했거든요. 그날 저녁 6시 30분경 대독일 경비연대 제1대대가 괴벨스의 집을 둘러쌉니다. 희한하게도 괴벨스처럼 중요한 인물을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함에도 누구 하나 얘네 집에 전화선도 끊어놓지를 않았어요. 게다가 반란 지도자 어느 누구도 아직도 라디오 성명을 발표하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 나치 정권과 괴벨스, 특히나 이제 괴벨스는 선전과 군중 선동의 천지였는데 아직까지도 언론이 장악되지 않은 것을 보고서는 쿠데타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얘가 판단을 합니다. 나치 정권이 언론을 어찌나 잘 썼는지는 너무나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쿠데타 세력은 그 언론의 중요성을 인식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 이때까지도 언론 통제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고 국민 대부분은 지금 뭐 암살 사건이 일어났는지 뭐 쿠데타가 일어났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죠. 괴벨스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를린 주변의 병력이 뭐 불온한 움직임을 보이고 더군다나 군인들이 지금 자기 집에 쏟아져 들어오는 그 순간에도 상당히 태어냈어요. 지금 쿠데타 세력은 베를린에 투입된 보충군 병력들에게 친위대가 반란을 일으키려 했고 히틀러를 친위대가 암살하려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치 정권 수뇌부 내에서 반란이 일어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죠. 히틀러를 암살하고 정권을 뒤엎는 반란을 일으키려 하는 것은 자기들이잖아요. 그러나 일단은 병력을 동원을 하기 위해서 보충군 병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괴벨스 역시 반란 세력에 찬동했다 뭐 이런 이유로 체포하려고 했고요. 그때 괴벨스의 집을 둘러싼 병력의 지휘관은 당시 32살이었던 열렬한 히틀러 지지자 레머 소령이었습니다. 얘도 처음에는 쿠데타 세력의 거짓말에 속아서 열심히 친위대 세력과 나치 정권 관공서를 뭐 다 체포하고 뭐 다 차단하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의문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거죠. 아니 평소에 그렇게 충직했던 친위대가 히틀러를 배신한다고 한 것도 좀 수상하고 괴벨스가 또 히틀러에게 돌아섰다 이것도 믿기가 좀 어려운 것이었죠. 그래서 자기를 잡으러 온 레머 소령에게 괴벨스는 자신이 지금 히틀러에게 충성을 다짐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하지만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군인이잖아요. 그래도 일말을 고지고대로 듣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괴벨스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진짜 히틀러 살아있다니까, 몇 분 전까지도 내가 통화하고 있었어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레머도 아니 지금 히틀러가 죽었다고 해서 자기가 병력을 이끌고 여기 와 있는 건데 지금 괴벨스는 히틀러가 살아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신반의합니다. 괴벨스는 이 사람 참 안 믿네. 레머가 끝까지 안 믿으니까 레머를 설득하기 위해서 히틀러와 직접 통화를 시켜줍니다. 이때가 저녁 7시예요 레머가 전화를 받으니까 히틀러가 딱 한마디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 목소리 알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레머는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자기가 지금 몇 시간 동안 반란 세력에 가담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절초풍하는 거죠. 게다가 죽었던 히틀러도 아직 살아있던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히틀러가 죽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발키리 작전을 명령을 하고 또 친위대 괴벨스를 잡으라고 한 놈들이 반란 세력이고 거짓말을 한 게 된 것입니다. 히틀러는 레머에게 베를린 치안 책임자의 권한을 부여하고요, 괴벨스의 지시에 따라서 반역자들을 가차없이 처단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시점에서 이미 저항 세력들의 쿠데타는 끝이 난 셈이죠. 더 이상 무력 수단으로서 병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게 되었고요. 몇 시간 전까지 자기 편이었던 보충군이 이제는 모든 사실을 알아차리고 자기들을 잡으러 오고 있던 겁니다. 그날 저녁 8시 30분에 괴벨스는 공관 정원에서 경비대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고요. 장병들은 금세 넘어갑니다. 발빠른 선전장관은 곧바로 라디오 성명로 발표합니다. 지도자가 공격당했지만 부상은 경미해서 그날 오후 무솔리니도 만났고 벌써 진무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에 보충병들을 맡고 있던 주요 관공서의 차단선도 풀립니다. 그리고 경비대대는 다른 임무에 투입됩니다. 뭐겠어요? 당연히 반란 세력을 분쇄하는 것이죠. 쿠데타는 실패로 돌아갔고 이제 남은 것은 반란 세력을 일망타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한편 히틀러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파리의 사령관 슈텔프니아겔 장군과 휘하 장교들도 반란 세력을 지지합니다. 그러고서 모든 친위대, 보안국, 게슈타포 요원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러나 히틀러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프랑스 주둔 독일 국방군의 이제 지휘관이었던 클르게 장군이 여기에 협력하지 않고요. 오히려 저항 세력을 체포해버립니다. 프라하를 비롯한 제국 곳곳에서도 저항 세력에 편승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날 중으로 결국 권력을 잡는 데 실패하고요. 한편 그러는 동안 슈타펜베르크 역시 히틀러가 죽었다고 내가 죽는 걸 봤다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지만 베를린에 있는 쿠데타 세력 역시 히틀러가 죽질 않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니 곳곳에서 히틀러가 살아있다는 얘기가 들려오잖아요. 라디오 방송에서도 히틀러가 살아있다고 나오고요. 보충군 사령부와 육군청에 있던 이제 벤들러슈트라스에 모여있던 쿠데타 세력은 크게 당황합니다. 이제 어떡하지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는 동안 한편 프롬 장군은 방에는 갇혀 있었지만 히틀러에 충성하는 프롬 장군의 부하들이 보충군 사령부 안에서 히틀러가 살아있다는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러니까 반란에 가담했던 사람들도 우왕좌왕하기 시작하는 거죠. 육군 부대도 처음에는 쿠데타 세력을 지지할 것처럼 보이다가 히틀러가 살아있다는 소식에 싹 돌아섭니다. 이 상황에서 보충군 병력도 다 등을 돌리고 겁먹은 사람들도 빠져나간 거죠. 결국 밤이 되니까 국방군 총사령부 건물이 위치해 있는 벤들러슈트라스의 거리에는 쿠데타 주모자들만 덜렁 남게 됩니다. 아무도 안 남은 거예요. 얘네 말고는. 거기에 레머 소령의 경비대대가 건물을 에워싸고요. 히틀러 정권에 충성하는 기갑군이 베를린 시내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선 지휘관들은 더는 쿠데타 주모자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요. 사령부 안에서도 고위 장교들은 이제 다 끝났으니까 히틀러에게 충성을 바치겠다고 한 맹세를 지키라고 요구를 합니다. 일부 장교들은 이대로 있다가는 반란 세력이랑 얽혀서 나도 죽겠다 싶어서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사령부 내에서 쿠데타 세력과 장교들 간에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슈타펜베르크가 어깨에 총 한 방을 맞게 되고요. 정권 충성파 장교들은 그대로 달려가서 보충군 사령관 프롬 장군을 풀어줍니다. 그렇게 밤 10시쯤 프롬이 자기 집무실로 돌아와요. 그때가 되면 슈타펜베르크, 올브리트를 비롯해서 모든 반란자들도 다 끝이 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프롬 장군에게도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프롬은 반역자들이 반란을 꾀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얘네가 히틀러 암살을 준비한다는 것과 발키리 작전을 통해서 쿠데타를 꾀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가담하지는 않았을지언정 알면서 방치한 죄가 당연히 인정되죠. 반란 사실을 알면서 고발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처형 대상입니다. 프롬 장군도 이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반란을 꾀했던 자기 부하들을 죄다 즉결 처형하려고 합니다. 증거를 없애야 하지 않겠어요? 망연자실에 있는 쿠데타 세력에게 프롬은 유서를 쓰라고 합니다. 보충군 부사령관 올브레이트, 슈타펜베르크 대령, 슈타펜베르크의 부관 헤프텐 등은 그 자리에서 유서를 쓰게 됩니다. 당시 새로이 보충군 사령관에 임명된 히물러가 베를린으로 오고 있었단 말이죠. 벌써 경비대대 소속 병사들도 몰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었어요. 빨리 얘네들을 제거해야 됐던 거죠. 프롬은 그 자리에서 올브레이트, 헤프텐, 그리고 이름도 거론하고 싶지 않은 이 대령, 이게 이제 슈타펜베르크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한때 육군 참모총장을 지냈지만 반란 세력에 가입했던 베크는 옆방에 끌려가서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1층 앞마당으로 급하게 끌려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두 처형당합니다. 이렇게 쿠데타가 허무하게 끝나버린 겁니다. 이 모든 일이 늑대굴 아지트에서 폭탄이 터지고 12시간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프롬은 부랴부랴 급전을 쳐서 쿠데타 시도를 유혈 진압했으며 주모자들을 모두 처형했다고 알립니다. 한편 사령부에 남아있던 쿠데타 세력들도 모두 검거가 완료되고요. 이 시각이 새벽 1시 반경이었습니다. 파리, 프라하, 빈에도 쿠데타 잔여 세력이 남아있었지만 이들 역시 진압당하고요. 그 뒤 무자비한 보복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끝이 나버린 것이죠. 독일 안에서 히틀러와 그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마지막 시도가 철저하게 짓밟히고 만 겁니다. 이 암살 시도가 왜 마지막 암살 시도였는가? 그 이유는 히틀러 정권이 반역자들에 대해서 숙청을 잔혹하게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에 아주 그냥 자기에 반대하는 세력 뿌리 뽑겠다고 히틀러가 결심한 것이죠. 히틀러는 참모본부 전체가 오염되었고 국방군 안에 적들이 숨어있다면서 불같이 화를 냅니다. 왜 최근 들어서 맨날 소련에서 지는지 자기도 궁금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군 장교들이 배신해서 자기를 계속 방해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반역자들을 제거하는데 혈안이 됩니다. 육군의 물자 보급을 담당한 병참감 바그너 장군, 지도자 사령부의 통신국장 펠기베 장군 같은 쟁쟁한 인물까지 음모에 연루되어 있었으니까 히틀러가 그렇게 화를 낸 겁니다. 히틀러가 보기엔 얘네들이 소련군이랑 작당한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이 배신자들이 소련군에게 정보를 흘려서 최근에 맨날 자기가 지고 있었다는 거죠. 히틀러는 군에 있는 반역자 무리들을 완전히 쓸어내기로 결정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절대로 봐주지 말고 목을 매달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악명 높은 민족재판소가 열리게 됩니다. 이게 말만 민족재판이고요. 사실상 정치재판소입니다. 그리고 이 재판소장은 롤란트 프라이슬러라는 판사가 맡게 되는데, 이 사람도 훗날 이제 1급 전번 재판으로 수배가 된 사람인데요. 아마 뉘른베르크 재판에 훗날 쓰게 됐다면 곧바로 서형 선고를 받았을 인물입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전쟁 막바지에 얘가 연합군의 폭격으로 사망하면서 심판을 받지는 못해요. 수많은 이렇게 진정한 애국자와 충신들에게 프라이슬러는 무수한 모욕을 퍼부으면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1944년에만 프라이슬러가 내린 사형 선고가 2097건입니다. 그러니까 2097명의 사람에게 법의 이름으로 사형을 엄도를 한 것이죠. 그래서 피해 재판관이라는 이름을 프라이슬러가 얻게 된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사건에 연루되어서 프라이슬러 앞에 이제 서게 된 재판장에 끌려간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 중에는 프롬 장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롬은 자기가 반란에 연루된 사실을 감추려고 주동자들을 빠르게 그 자리에서 처형했죠. 그러나 결국에는 프롬도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1945년 3월에 총살당해요. 쿠데타가 실패했다는 소식을 들은 트레스코프 장군은 최전방 이제 동부전선에서 수류탄을 터뜨려서 자폭합니다. 반면 많은 사람들은 게슈타포에게 체포당해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요. 결국에는 재판장에 서서 프라이슬러에게 온갖 욕을 먹으면서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7월 20일에 특별위원회가 수사를 확대해서 조금이라도 연관된 사람들은 모조리 잡아들이는데요. 순식간에 600명의 사람이 잡혀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늑대굴에서 히틀러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하냐? 그날 새로 밝혀진 반역자들의 이름을 명단을 받는 걸로 시작했어요. 과거 중국에서는 반역의 역모에 연루되면 무려 10족을 멸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때 나치 독일에서도 이 친족들까지 연루하는 연좌제를 적용을 했다는 것이죠. 친위대 수장 히물러는 반역자가 나오면 집안 전체를 멸하여 아예 반역의 씨를 말리겠다고 선언합니다. 이 장군들이 연루가 돼 있었는데, 장군들의 경우 대부분 이제 뼈대 깊은 귀족 출신인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 가문 전체를 멸해야 한다 이런 것이죠. 슈타펜베르크의 경우 이 슈타펜베르크 가문에 사람들이 죄다 잡혀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내, 형제, 자식, 사촌, 삼촌, 숙모까지 모조리 잡혀 들어온 것이죠. 만약에 전쟁이 빨리 끝나질 않아서 이 사건의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었다면은 정말로 10족을 멸하는 정도의 끔찍한 일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찰이 8월에만 무려 5,000명을 검거를 하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때가 전쟁에서 독일이 패배할 것이 확정된 때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사실은 패배가 임박했는데 지금 패배할 조짐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히틀러의 나치 정권의 권력이 점점 강해졌다는 겁니다. 전쟁 막바지에 일어난 이런 쿠데타 시도를 막고 반대 세력의 사정없는 공격을 퍼부으면서 히틀러의 권력은 정점에 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만큼이나 당시 나치 정권이 절박했다는 뜻이죠. 최후의 순간을 앞두고 지금 사실상 발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편 체포된 사람들은 8월 7일부터 시작된 민족재판소에 회부가 됩니다. 이것은 말만 재판이에요. 재판의 형식만 갖추고 있을 뿐 이미 피고들에겐 사형 선고가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재판장에 끌려나온 사람들은 고문당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재판장 프라이슬러는 이들에게 수없는 욕을 하고 반역자, 살인마라고 호통을 칩니다. 선전장관 괴벨스는 얘가 이런 거에 언론과 매스미디어를 다루는 거에 능숙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재판 장면까지 녹화를 해서 나중에 다큐멘터리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프라이슬러가 피고들에게 어찌나 소리를 쳐대는지 영상 찍을 때 카메라맨이 소리 좀 제발 낮춰달라고 하소연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프라이슬러가 재판할 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짧게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Sehen Sie ein, dass das ein Verrat war? Jawohl. Jawohl. Wie erklären Sie sich, dass Sie dazu gekommen sind? Sagen Sie es! Sie
keine Schande. Was wollen Sie denn mit den Tränen in den Augen sagen? Ich will damit gar nichts sagen, Herr Präsident. Aber sie bedeuten doch etwas. Bedeuten sie, dass sie so etwas nochmal tun würden, wenn das Leben sie noch einmal so führen würde? Nein. Nein. Aber es gibt eben Fälle, wo es eine wirksame Reue nicht mehr gibt. 지금 어떤 대화가 오가고 있냐면요, 프라이슬러가 지금 재판에 선 사람에게 그것이 반역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네 라는 대답이 오고요, 그 행동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정에 나온 사람이 겁먹고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고문도 받았고 지금 자신이 사형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면서 울먹거리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프라이슬러가 말 좀 해라, 왜 울고만 있냐 라면서 호통을 쳐요. 그러면서 뭐 어떨 때는 우는 것이 불명예는 아니다, 네가 그 눈물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에 나온 이 사람이 판사님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프레슬러가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은 거겠지, 너가 다시 태어나도 똑같은 행동을 또 할 거냐, 이런 경우 너에겐 회개라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상 이런 식으로 재판이 진행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정의를 가지고서 히틀러를 제거하려 했던 이런 사람들이 법정에 서서 이런 악당 같은 재판관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했고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는 것이죠. 히틀러는 1944년 7월 22일에 음모에 연루된 자들은 푸쭈간의 고깃덩어리처럼 매달아서 천천히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들을 처형한 장면까지 모두 카메라로 촬영이 되었다고 해요. 결국 실패로 돌아간 쿠데타로 인해서 200명이 공식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이 감옥으로 끌려가고요. 프라이슬러는 심지어 연합군과 소련군이 코앞까지 다가온 1945년에도 계속해서 이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전쟁 기간에 무려 총 5,000명의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으니 그 잔혹함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수용소에서 유대인을 직접 학살하고 그 총살 등을 지시했던 악당들도 있지만 법의 이름 뒤에서 잔혹한 판결을 내리는 이러한 정치 판사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프라이슬러가 참 그 단죄를 받지 못하고 1945년 2월에 폭격으로 사망한 게 안타까워요. 이런 악당은 정말 나중에 법정에 서서 그 죄를 낱낱이 들춰서 그 정의를 집행해야, 정의 구현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렇지 않았던 점이 참 아쉽습니다. 나치당 인사들조차 프라이슬러가 죽었을 때 야, 그놈은 천벌받은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악당 중에 악당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무고한 사람한테 사형 선고를 수없이 때렸으니 그 죄질이 심히 중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히틀러에게 이 사건, 발키리 작전과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이 끼친 영향은 무엇일까? 우선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바그라티온 작전 등의 갖은 군사적 악재에 시달려서 마음고생이 심했던 히틀러가 이 일로 활기를 잠시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적들을 제거하면서 히틀러는 예전의 생기를 찾았다고 해요. 물론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맨날 전쟁에서 지는데 뭐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게다가 슈타우펜베르크의 폭탄으로 인해서 히틀러가 고막을 크게 다쳤는데 이것 때문에 어지러움을 자주 느낍니다. 사람들 앞에 오래 서 있는 것도 힘들어하고요, 똑바로 잘 걷지도 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불신과 배신감으로 정말 세세한 것 하나까지 집착을 보입니다. 우선 지도자 사령부 안에서 보안이 대폭 강화가 됩니다. 작전 회의를 할 때도 무기와 폭발물이 없는지 참석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고요, 히틀러가 먹는 음식과 약은 독극물 함유 검사를 받습니다. 초콜릿과 캐비어 같이 히틀러가 좋아하는 간식이 선물로 들어와도 모두 즉각 폐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가 믿었던 장군들이 히틀러 자신을 배신했다는 게 가장 큰 충격이었겠죠. 폭탄이 터지고 몇 시간 뒤 참모총장에 안겨된 하인츠 구데리안 장군이 있습니다. 구데리안 역시 히틀러가 이제 아무도 믿질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도 신뢰를 안 한 거죠. 그리고 독일 국방군을 불신하면서 장군들을 믿지를 않았고 모든 사소한 군사작전까지 자기가 직접 개입합니다. 뭐 이러면서 전쟁이 점점 독일에게 불리하게 진행된 사실은 저희가 너무나도 자주 다뤘습니다. 그러나 전국은 나치에게 조금 유리했어요. 라디오를 비롯한 매스미디어를 잘 활용한 히틀러와 선전장관 괴벨스는 이 사건을 이용해서 국민들을 좀 단결시킵니다.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고 지금 총력전 상태로 이제 들어가서 국가 존망이 위태로운 상황인데 반역자들이 지도자를 암살하려 했다라는 소식은 대부분 국민에게 상당히 충격적으로 다가오고요. 오히려 동정 여론이 불어서 히틀러의 권력을 공고하게 해줍니다. 이 여론을 정말 잘 이용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그 정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정치사회학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나치 독일이 굉장히 많은 예시로 연구가 되고는 합니다. 뭐 그러면서 미디어를 이용을 해서 자신의 권력을 좀 공고히 만들었다는 거죠. 하지만 소련군이 독일 안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이런 분위기는 오래가질 못합니다. 자, 그렇게 저희가 오늘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봤습니다. 이 사건은 저희들한테 많이 알려진 것도 있고요.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었죠. 그래서 톰 크루즈가 주연을 한 작전명 발키리라는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저도 영화를 봤습니다만 그 사건 전개나 역사적 고증은 꽤 잘했는데 영화 자체가 뭔가 몰입도가 조금 떨어져서 자체의 완성도가 조금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나 역사적인 검증과 고증만큼은 철저하게 잘한 영화인 만큼 다큐멘터리를 본다고 생각을 하시고 영화를 보시면은 굉장히 재밌게 이 사건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여기에서 오늘 끝내기 전에 제가 한 가지 공지를 하겠습니다. 제 팟캐스트 업로드 날짜가 본래 금요일 저녁 8시였는데요. 금요일 저녁 8시에서 토요일 밤 0시로 자정으로 업로드 시간을 옮기겠다는 점 여러분들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업로드를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은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 다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항상 후원해주시고 요즘 댓글로 정군에게 좋은 말씀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